시작해봅시다. 유자소전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자, 일단은 작품의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배울 때 우리가 당연히 베이스로 깔아놔야 되는 몇 가지 정보들을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지문 부분을 보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러분들 교과서 기준 장면은 되게 뭐랄까 많이 나오는 장면은 솔직히 아니야. 유자소전이 그동안 기출문제나 여러 군데 많이 사용됐었는데 혹시 이 얘기 들어봤나? 그 언어유희와 관련해서 벤턴 앤 벤토? 들어본 적 있음? 원래 그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제 운전상무로서의 모습을 좀 보는 게 좀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지문을 본 다음에 그 벤턴 앤 벤토 장면도 잠깐만 추가적으로 본 다음에 작품을 마무리할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작품의 기본적인 특성 먼저 정리를 해보자. 일단은 제목이 어떻게 돼 있니? 유자소전이라고 돼 있지? 유자의 소, 리틀 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분명히 무슨 소설이야? 현대소설이야. 맞지? 현대소설인데 뭐의 양식을 차용했지? 전의 양식을 차용했다라고 부르죠. 차용했다는 무조건 무슨 뜻이야? 빌려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문학이니까 전통 양식의 계승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도대체 그럼 전양식이 뭔데? 전양식이 뭔데? 인물의 일대기를 먼저 그리고 그 뒤에 사평을 덧붙임으로써 평가를 덧붙이는 거지. 이 작품도 마찬가지야. 한 인물의 어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사파를 나열한 다음 그 다음에 그 인물이 그래서 어떤 장점을 어떤 긍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어떤 점에서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인지 설명해주는 부분이 붙어있다는 거. 되셨죠? 그래서 전양식 차용이라는 건 첫 번째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방언이나 비속어가 굉장히 많이 보일 거야. 오케이? 그러면 방언과 비속어는 일단 무슨 효과를 만들어줄까? 방언과 비속어의 효과. 향토성? 원래 방언이면 당연히 향토성은 맞아. 그거는 아니란 얘기는 아닌데 보통은 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죠. 사실성과 현장감. 그러니까 이 유자의 성격을 이제 작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능글맞고 능청스러운 성격의 캐릭터거든. 근데 이런 친구가 너무 올바른 표준어만 똑바로 얘기하면 뭔가 안 맞아 보여, 그치? 진짜 있었던 일 같은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과 비속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작품의 배경은 1970년대 서울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주인공은 이름은 유재필입니다. 근데 유재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를 작품에서는 유자라고 부르죠. 뒤에 자라고 붙인다는 얘기는 성인이라는 얘기야, 그치? 공자님, 맹자님한테 그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내 친구였던 재필이는 유자로 불려야 받을 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존재였다.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고 뭐 성경을 쓰고 그런 레벨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본받을 것이 정말 많았다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요 두 개의 모습을 통해서 1970년대 자체가 무슨 사회야? 산업화와 도시화 사회지, 그치? 그래서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자, 오케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잡아놓고 시작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에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바로 그냥 들어가자. 작품의 시작 부분이에요. 갑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들 자습서에 이것도 써져 있네. 이거 참고.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실명소설이라는 말이 아마 붙어있을 거야. 오른쪽에 보면. 그냥 별 얘기 아닙니다. 실명이에요. 뭐요? 진짜 실존했던 인물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자습서 저 끝에 가서 뭐 생각 넓히기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이 작품을 쓴 이문구라든가 주변에 문인과의 교류가 많았던 이 유재필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아. 그래서 시 버전에도 나오고요. 또 소설에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회자되는 인물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자. 무슨 얘기였나 보자.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제풀에 스스로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릅숭이는 아니다 라고 돼 있지. 자, 미리 하나 찍고 간다. 유자소전은요 방언과 비속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표준적으로 잘 모르는 단어들이 등장할 거야. 지금 허릅숭이 같은 단어가 그런 예문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관련된
어휘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돼요. 이거 그냥 선생님이 나온다고 예언한 거야. 어휘는 잘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문을 읽다가 밑에 해석이 써져 있으면 그냥 쓱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해석 보지 말고 읽어나가다가 하고 막히면 다 여러분들 뭐 보라색 형광펜 이런 거 있죠? 좀 뜬금없는 색깔들 이용해서 마킹 좀 해놓고 자기만의 어휘집 만드세요. 여기서는요, 알겠죠? 허릅속이 무슨 뜻이라고요? 뭔가 믿어온 데가 있게 하지 못하니라는 얘기잖아.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오케이? 믿을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유재필이라는 사람이 살았었어. 그 이름은 유재필이야. 1941년 홍천군 광천에서 태어나. 자, 뭐의 양식을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게 보이나요? 전의 양식이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이런 얘기 항상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치? 전의 양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속 갑니다.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자랐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숙기로 또래에서 별중 맞고, 무슨 뜻이라고? 아주 하는 짓이 별스럽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비색한 가운과 뭐예요? 색깔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 잘 퍼져나가지 못하는 꽉 막혀있는 집안의 운수와 불우한 환경 속에서 또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잠언도련하고 장년에 와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그렇죠? 어린 시절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본인 자체가 워낙 총기가 있는 친구였다 보니까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지금 요 장면은 유재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늙은 단계까지 왔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 유재필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인 거 확인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풀밭이라고 하는 건 넓게 펼쳐진 똑같은 들판을 말하는 텐데 거기서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쑥밭에서 우뚝했고요. 보통 이런 거 보고 우리 사자성어가 무슨 얘기합니까? 원래 뛰어난 인재는 튈 수밖에 없다고. 나이스.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이죠. 네. 자, 같이 잡아놓으세요.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라고 인물을 평가하고 있네요. 참고로 이건 또 뭐야?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그냥 다 서술해버리는 방법. 얘는 이런 사람이야. 직접 제시. 좋아요. 자꾸 잡아야 될 포인트가 나오지?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걷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들은 것을 더하여. 무슨 얘기야? 원래 자기 지식도 많고 자기가 평소에 경험도 이것저것 많다 보니 그래서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주체성 있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지. 오케이?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 그 주체적 삶을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면 뭐랑 뭐? 줏대라는 말과 그 다음에 주견이라는 말. 되셨죠? 계속 갑니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서. 자발머리는 주변머리가 무슨 뜻이야? 우리가 보통 주변머리가 안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능통성 있게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주변머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없는 거지. 또 자발머리라고 하는 건 행동이 뭔가 좀 약간 날라리 같은 이런 가벼운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자발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는 거니까 뭔가 상태가 좋지 않은 거겠지.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했고, 그쵸? 지금 여기서도 잠깐 피식하게 만들고 있죠. 장마의 물걸레 쳐다보듯이라고 했어. 직유법 썼고요. 인물의 여러분들 혹시 공방전 배웠나? 공방전을 보면 공방은 사람이 염치 없고 몰인정해가지고 시정작배랑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유자는 그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또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면서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호호령이 없었대. 속으로 밑줄을 그었다 무슨 뜻입니까? 저 인간 별로 인성이 좋지 않은, 난 쟤 싫음,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놨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숙지게 순박하게 말을 해서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 옳고 그름이지 흑백 논리라고 하죠. 하지만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힘에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내놓는 매몰스러운 구둘쇠를 보듯이, 오케이? 딸을 시집 보내면 왜 서로 물품이 오가잖아. 그 물품 갖다 바로 장사를 시작하는 그런 얄미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듯이 을의 가르침을 멀리 뵙기에 이력이란 터였다. 됐죠? 자,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유자는 주대와 주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 유형이 몇 가지 있다라고 쫙 정리를 했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한 3가지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 첫 번째로는 남한테 남을 귀찮게 만드는 사람, 타인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장마의 물걸레처럼 표현하라고 했어. 장마의 물걸레. 이렇게 넘어가자. 두 번째로 싫어했던 사람은 뭔가 밟고 일어서서 타인을 제치고 으스대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마치 뭐처럼 되겠지? 오케이? 삼국지에서 조조가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싫어했다고 되겠지? 마지막 3번째, 떳떳하지 못하고 좌우의 눈치를 살피는 존재. 오케이? 떳떳하지 못하고 좌우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존재는 시집 보낼 때 구두쇠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게 쓸게요. 이런 존재를 바라보는 것처럼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걸 따로 정리해드린 이유는 그러면 거꾸로 유자에게 가장 긍정적 가치를 주는 인간은 뭐라는 얘기야? 타인을 성가시게 하지 않고, 오케이? 타인과 함께 어울려가는 삶을 살아가며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을 긍정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이 인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긍정적 인간상이잖아. 반대되는 인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이 작품은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이야. 그 물질 문명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얘기가 되는데 그때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타입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당대 사회에 요구되는 긍정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됐지? 오케이? 긍정적 가치. 이거를 뭐 하면 된다? 뒤집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서 계속 다음 구절 가봅시다. 그의 댐댐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은 묵중한 사내였어.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노는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도행의 돌출이고 밑에 써져 있죠? 따르지 않고 세상은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말한 선비적 경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누가 누구를 평가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존재지라고 서술자의 평가가 나온 부분이지. 전해하식이라니까? 오케이? 평가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이 끝날 때도 전해하식과 마찬가지로 평가 부분이 붙어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장면 안에서는 이 부분이 평가에 해당한다. 되셨죠? 여러분들 친절하게 자습서에 형평 레벨 쫙 쳐져 겁니다. 보이시죠? 중요한 장면이니까 쳐놓은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참고로 혹시 이럴 수도 있지? 범중엄의 시 악양루기라고 하는 작품의 한 구절이고요. 바람직한 관리나 지도상을 거론할 때 자주 인용되는 거. 오케이? 참고로 여러분들 관동별곡 배웠음? 관동별곡에 보면 걱정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얘기 나오잖아. 그 사자성어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오씨 올라온다. 선, 우, 후, 나.
걱정거리를 먼저 해결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누린다라는 얘기지. 이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체크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간감? 나 유가요. 그간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찬바리.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잃은 말이었다. 그는 뭐다? 유자다. 그래서 이 유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자를 붙임으로 통해서 뭐에 해당하는? 성인에 해당할 만큼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자, 파란 펜 들었어. 서술상 특징 요소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 아까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전이라고 하는 전통 양식을 개성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했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오면서 여러분들 페이지 115페이지 본문 핵심 정리 왼쪽 아래에 판소리 사설투라는 표현이 있을 거야. 요거 좀 보고 와요. 판소리 사설투. 혹은 판소리의 서술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총 3개의 요소가 나와 있지? 자, 이 작품은 이런 장면에서 판소리계 사설의 어떤 특징들을 가져온 것이다. 즉, 전통 문학의 양식을 계승했다는 뜻이 또 하나 더 나오는 거야. 그쵸? 총 3가지가 나와 있을 거야. 첫 번째, 뭐라고요? 편집자적 논평. 암기해줘야 돼, 이 정도는.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지, 이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하지. 인물이 드러나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사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거지. 오케이? 등장인물인 유자에 대해 편집자적 논평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요. 평가를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 서술자의 평가 아까 있었다고 했었지. 또 그 밖에 그는 헐업송이가 아니다. 그는 선비적인 동력을 가진 친구였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서술해주는 장면은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됐죠. 두 번째, 만연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선생님 개인적으로 오버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있으니까 만연체. 문장을 길게 뺀다는 얘기야. 만연체의 반대말이 뭡니까? 짧게 끌어치는 거. 간결체라고 불러. 만연체의 반대말 간결체야. 그럼 간결체를 생각하면 만연체가 무슨 뜻인지 확 감이 오시나요? 문장의 수식과 이런 어두구들을 굉장히 길게 늘리는 거고, 이 만연체가 보통 어디 많이 나온다고요? 판소리에 많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를 얘기할 때도 바쁘네 라고 하면 되는데 뭐뭐하든 바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아무래도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의 조합이다 보니까 율문투의 요소가 많이 나타나거든? 즉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대꾸를 또 많이 사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리듬감을 살려내는 거지. 아까 우리 지문 읽으면서도 그는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체중을 뭐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체취, 체온, 체질 이런 식으로 오케이? 라임을 맞출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나타난다는 말씀 드렸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부분도 있고요. 또 주대와 주견, 주변머리 이런 식으로 라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세 가지 봤죠? 첫 번째 페이지부터 앞으로 참고로 이 녀석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요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장면이 나오더라도 이건 당연히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됐죠? 자, 첫 번째 페이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작품이 시작하는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린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가자.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부침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재무장관으로 출세까지 하게 되는 어떤 정치인의 밑에서 일하게 됐죠.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됐는데 점수령 행세를 하면서 군생활을 남들 편하게 하고요. 제대한 뒤에는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에서는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참고로 이 장면이 여러분들 그 황금잉어 나오는 부분이었죠.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안이 곱게 여깁니다. 참고로 이 총수의 기사로 살아갈 때는 유재필은 처음엔 좋아했어요. 아니 한 나라의 정치인이며 성공한 경제인이잖아. 존경할 만한 인물 밑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기뻐했어. 근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완전 인성 쓰레기.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언제 자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나 싫어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퉁명스러운 말을 하다가 결국에 진짜로 좌천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그룹의 노선상무로 좌천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룹이 크면 왜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CJ를 운영해. 그러면 CJ 택배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각종 물류가 운송되는 게 중요하겠지. 그럼 물류를 운송하는 상황에서 보통 사고가 안 날 리는 없다, 그렇죠? 뭔가 사고는 발생할 텐데 그런 사고의 뒷처리를 담당하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 바로 노선상무예요. 오케이? 그래서 노선상무로 자천이 되는데요.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 장면부터 한번 볼게.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 거의 절대 다수가 가해자의 운전율이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사라고 해서 팔이 들이굽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는 적당주의를 싫어해. 굉장히 뭐랄까 고집세고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치?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 대정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댕이 거적 조각이지 더댕이진 무허가 주택에 근근히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뭐만 일당들을 말하는 거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 그러니까 운전수도 스페어가 있는 거야, 그치?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뭐래요? 매우 괴로워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적당주의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들의 어떤 딱한 사정을 보고 나면 뭔가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여보세요? 괄호 열고. 근데 괄호 열고는 그냥 여러분들 자습서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뿐입니다. 그 부분부터 보겠다는 뜻이야.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덥지 않아서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러벙이와 단칸 새방을 살고 있거나 옆에 애가 집을 나가버려서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은 떨어졌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어서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아까 말했잖아. 대꾸적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A에서 B 할 수 없고 C에서 D 할 수 없는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그런 집들이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자, 딱한 사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어. 그치? 안 됐네 하고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은근슬쩍 도와줄 수도 있고요. 신경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는 뭐 했어요?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서 결국 자신의 용돈을 살게 되는 것이다. 뭐예요? 이거를 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야.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왜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A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그런 비용들을 살짝 돌리기에는 유자가 그런 걸 스스로 허락하는 사람일까?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월급에서 용돈에서 얼마를 까가지고 얘들 도와준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인정이 많은 우리가 보이는 이번 에피소드는 그런 인정을 표현한 부분이겠지. 직구가 단초라면 얼마 안 되면 쌀 한 말 팔아주고. 근데 여기서 쌀을 판다라는 표현은 쌀을 사들인다는 뜻이야. 옛날에 쌀을 판다라고 했어.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도 여러분들 어머니 혹시 쌀을 사온다라고 표현하시니 쌀 판다라고 표현하시니? 집에 쌀이 떨어지면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 우리 집에 쌀 떨어졌어 라는 말을 안 해. 뭐 하냐면 쌀을 팔러 간다고 하거든. 혹시 그런 말 안 쓰시는 분 없으심 여기는? 그냥 쌀이 떨어졌으면 쌀이 없는 것뿐이? 선생님 어머니 때까지만 해도 쌀 판다고 표현하셨거든. 처음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한테 엄마 왜 쌀을 사는 건데 왜 쌀을 판다고 그래요? 쌀을 판다고 하길래 쌀이 집에 많이 들어와서 좀 남은 거 파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쌀이 없으니까 사오는 걸 쌀을 판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금기어에 해당하더라. 뭐냐면 쌀이 떨어진 것은 뭔가 집안의 경제 사정이 궁핍해진 거잖아. 맞지? 쌀이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은 뭔가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경제가 넘친다라는 의미로 쌀을 거꾸로 판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 뭐 썰입니다. 알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쌀을 팔아주고요.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 한 2포대 팔아주고요.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다. 것이 바로 그가 용돈에서 엿툴수, 엿투다 무슨 뜻이야? 모아둘 수 있는, 따로 변용할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여쭈다 또 봐야겠지 이것도.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올려 비안전하게 쌓아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쵸?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어. 오케이?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했지. 산동네 초입 입구 쪽에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에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들게 떠오르는 거야. 자, 적어도 쌀은 있어야 밥을 해먹고 밀가루라도 있어야지 면을 해먹잖아. 그치? 근데 없어. 그러면 그는 다시 주머니를 뒤집니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만날 얼간해가지고, 얼간하다 무슨 뜻이라고? 소금에 절인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rum이다. 두rum은 뭐예요? 굴비 한 두rum은 몇 마리? 거기 써져 있는 해석을 빨리 체크해보세요. 굴비 한 두rum이 몇 마리일까요? 10마리씩 두 줄이니까 20마리. 그쵸? 혹시 가능성 있다? 체크해놔. 두름. 새끼 굴비 두rum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을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까지서도 드티었다. 드티는 것도 무슨 뜻인데? 드러났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두rum을 개 안닿게, 고양이 안닿게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부엌에 제우, 지랄밖에 없으니 배비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뭐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강원과 비속어가 아주 현명하게 드러나지, 그치? 생동감을 준다. 부엌에 제우, 겨우, 지랑, 간장밖에 없으니 밥이고 수제비고 건건이 간략한 반찬이라도 있어야 그게 꿀꺽꿀꺽 잘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탐볼에 자시든지 밥솥에 자시든지 하면 오케이? 불에다가 구워 먹거나 밥솥에 쪄 먹거나 하시면 생긴 건 오죽 짜도 내 입맛에 그냥 저냥 자셔볼만 할 거요? 뭐예요? 생긴 건 별로 그렇게 되게 맛있어 보이진 않더라도 노인네 입맛이라는 충분히 막을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라도 챙겨서 꼭 식사 잘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오는 거죠.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에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기냐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높아도. 오케이?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인부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 책임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편해? 운전기사 책임하는 게 편하잖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뭐야? 노선상무야. 노선상무는 지금 유재필이 하고 있고요. 근데 유재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품이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돈을 털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겠지.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니? 내 월급을 털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워낙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련히 원래 그냥 다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다. 감사한다는 의지. 그리고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유자의 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인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는 천성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인물이야.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가 끝났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자소설이라는 작품 자체가 계속해서 에피소드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거거든. 하나의 에피소드 봤으니까 또 다른 에피소드 장면을 보게 될 거지. 좀 덥지 않아? 그치? 반팔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추우면 말씀하세요. 자, 다음 챕터까지 하고 한번 쉬어갑시다. 이 장면 하나만 더 봅시다. 어디 보자. 그가 노선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하면서 이제 초기에 얘기가 시작되죠.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 특히 사망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라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 불락 으이씨 하면서 화를 내고 혼자 스스로 화를 내고 있을 때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 맞춰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멱살을 잡고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그렇잖아. 내 가족이 내가 평소에 운전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CX 환세사가 와가지고 차를 들이받아서 우리 가족이 죽었어.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연행됐겠지만 나는 그 사람은 또 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잡혀가 있는 건 형사로 고발된 것이고 나는 민사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가 났으니까 일단 멱살 잡고 단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나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형성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뛴 판이었다. 그쵸? 사람이 흥분 상태가 되면 앞뒤가 안 재지거든. 그리고 그런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 게 일반적으로 누워다 노선상무가 당하는 일이라는 거지. 야, 너 흥부는 노을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가지고 매품을 팔고 살았더지만 매품팔이 이거 중요한 상황인 거 알고 있죠? 오케이? 너는 못 사는 운전수를 동네라고 둔 값에 매품이나 팔려서 해거라 그거요? 응? 너야말로 분사정변이 나서 구 정권의 거물 비서적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한테 안줘박히고 네 발로 걸어나올 물건인데 말이요. 오케이?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왜 인간이 너는 스스로도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곤혹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냐라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이거 혼자 말하는 겁니다. 노선 상무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는 과정인 거야. 됐지? 오케이. 난 말이야. 무슨 큰 일이 벌어나가서 뭐 어떤 자격으로 끌려가더라도 나는 멀쩡하게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상황 빨리 판단하고 적절한 얘기를 딱 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면 영화시나 찌우 그림에 장삼이사원태. 장삼이사 무슨 뜻이야? 장씨 3명, 이씨 4명, 일반적인 사람들. 비슷한 말로 뭐뭐 있음? 장삼이사랑 비슷한 말. 필부,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장삼이사나 필부. 이것도 있잖아. 감남, 을려. 일반적인 사람들이지. 다 같은 말들이야. 자, 그래서 농자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해서 분수에 넘쳐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됐어. 또 리듬감 나오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네가 그러고 다긴다고 상무 전무가 아까진기 값을 물어주대 하고 있어요. 아까진기가 뭐냐면 빨간 약. 오케이? 상처 소독약이에요. 아까진기 값을 물어주대.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추값을 못해주대. 오케이? 네가 그렇게 당하고 다닌다고 누가 도와주더냐고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대무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 보고는 인양 내매 남들의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네? 아니면 동학 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 북으로 공매만 맞고 살라고 널 낳아놓으셨네? 됐어? 우리 할아버지 사대부셨어. 우리 아버지 동경 유학파 출신이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남들한테 멱살 잡히고 있고 얻어맞고 있고 짜증나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는 거야? 한탄하고 있는 거죠. 혼잣말을 통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이러라고 나를 대를 이어주신 게 아닐 텐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러라고 낳으신 게 아닐 텐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음? 너도 처자가 있는 몸이 이게 뭐라네. 뭐여 네 시대도 참 하면서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오케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아성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허위 탄식으로 한숨 지으며 탄식하는 것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됐죠? 자, 이거 본문이 오른쪽에 하나 체크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오른쪽 위로 갑니다. 유자는 이런 탄식을 왜 왔을까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유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잘못한 건 없죠. 그냥 책임지러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야, 그렇지? 그런데 상대방의 분풀이 대상이 되기 일본 일수지. 그래서 그런 억울함 때문에 탄식했을 거다. 키워드 1번 억울함. 두 번째, 폭언을 듣고 멱살을 잡히고 얻어맞는 일을 당하고 있지만 유자는 그 어디에서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유자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 위안이라고 옆에 써주자.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탄생을 했었겠지. 그쵸? 오케이. 한탄, 그리고 자기 위안. 그쵸? 자, 이렇게 노선상무 초기에 아우치 지금 노선상무의 초기에는 난감한 일을 많이 당했어. 그래서 맨날 얻어맞고 다니는 바람에 한탄과 자기 위안하기 바빴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 누구야? 유자야. 이거 그냥 냅두겠어? 어떤 거 방법을 만들겠지. 머리가 빵빵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세상사랑 대적, 궁, 즉 통이라. 궁하면 곧 통하게 된다는 얘기야. 힘들면 뭔가 방법을 만든다고. 그치?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고 그가 찾아낸 예방책이라고 하는 건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 봉, 날카로운 복무의 끝 부분을 피하자는 것이지. 그들의 공격을 먼저 피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를 개발해냈어? 예방책을 개발해냈어. 이제 가자마자 저 CX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 새끼 너희 새끼 잘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다른 방법을 취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실천을 했습니다. 바로 실천 들어가죠? 가보자.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문을 아예 밝히질 않아요. 저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 살피지도 않아요. 참고로 얘들아, 불교식이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 절. 그리고 기독교식이면 장례식장 가서 뭐 해야 돼? 그치? 장례식장 혹시 한 번도 아직 안 가본 사람. 안 가는 게 낫긴 낫죠. 그거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은 있겠네? 장례식장 가면 기본적으로 예절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자기의 믿음에 맞게 행동하면 돼. 내가 그냥 대중적인 그런 믿음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면 절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이런 것들은 나 스스로에게 용납할 수 없어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대부분 향이랑 국화가 놓여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가서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기본적인 예절이니까 그걸 좀 잠깐 설명하자. 예식장이란다. 장례식장에 갔어. 일단 뭐부터 하는 거야? 고인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누구랑 인사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냥 직행이야. 먼저 들어가서 영접 사진이 딱 있는 그 앞에 서 있어. 그러면 옆에 상주분들도 옆에 가만히 서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뭐 향을 피우고 싶은 사람은 향을 피워도 되고 그냥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해도 돼요. 보통 대표자가 향을 피우게 되는데 향을 들고 불에 붙인 다음에 이걸 후 하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입으로 끄지 말고, 오케이? 혹은 이렇게 꺼도 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네, 끄고 꽂고 꼽을 때 참고로 향은 무조건 홀수로 꼽는 거야. 짝수로 하는 거 아니야. 홀수로. 여기에 지금 한 개가 꼽혀 있어. 난 그럼 여기다 몇 개를 꼽아야 될까? 향이 타고 있는데 향이 지금 하나가 꼽혀서 막 타고 있어. 나 몇 개 꼽아야 될까? 2개를 꼽으면 되겠지, 그치? 10개 꼽으면 안 되긴 되는데 너무 몇백 개 여기가 나니까 대충 홀수를 맞춰서 딱 꼽으시고 뒤로 물러나서 절 몇 번 반? 절 몇 번 한다? 2번 반. 완전히 엎드리는 거 2번, 반만 이렇게 숙이는 거 1번. 오케이? 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야. 그치?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살 돌면 상주분들이 계시겠지, 그치? 오른쪽이다 왼쪽으로. 그럼 상주분들하고 또 몇 번? 2번 반. 뭐냐? 2번 반이 맞나? 나 갑자기 이게 왜 헷갈림? 아무튼 인사를 해. 상주분들이랑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물러 나와가지고 뭐 가지고 왔던 봉투, 조이금 같은 거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런 거 나는 못 믿겠다라고 나는 그런 거 싫다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가서 국화 드리고요. 오케이? 국화 한 송이 놔드리고 다시 물러나서 묵념하고 있다가 역시 옆에 있는 상주분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것도 너희들 원래 1학년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알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다 이거. 국어 교과서에. 그래서 뭐 문상예절, 그 다음에 뭐 병문안 예절 이런 것들을 국어 시간에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 선생님이 개탄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야 이거 고등학생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국어 시간에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어쨌든 그냥 잠깐 딴 얘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예방책이었어요. 가자. 신분을 밝히지 않아. 불교색인지 기독색인지 안 따져 그냥. 그리고 뭐해?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제례종으로 하고 꿇어 앉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손수건으로 눈자리를 막 눌러. 그러면 어떤 게 뭐죠?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안 던 눈도 그렇게 자꾸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쉽대. 됐죠? 뭐야? 진정으로 슬퍼하는 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렇게 흉물을 떨며 안 눌러 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 나이살이나 된 사람이 좀 다가와서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줍니다. 그냥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절 2번 하고 2번 하고 빨리 자리를 피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 나올 때까지 계속 눈을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러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 이제 눈물을 흘린 눈으로 마주치겠지, 그치? 그럼 아, 이 사람이 고인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겠구나. 알면서 어딘가에 데려다 주려고 하겠지?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해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마음 가라앉히고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휴 죽일 놈들. 암만 운전질이나 해놓고 쳐놓고 사는 막대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겨 이 죽일 놈들 하면서 자기가 먼저 화를 내고 있는 거지. 그죠? 누가 얘를 죽였냐? 누구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자, 참고로 오른쪽에 일기적 활동이 나와 있을 거야. 유자가 자기가 속한 회사를 나무라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내가 그 대표인데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이유는 뭐겠어? 내 자신이 회사 대표로 나왔다는 것을 속이기 위한, 그치?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뭐도 있어?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자, 2가지 이유 잡았어? 이거 서술형에 굉장히 쓸만한 녀석 맞지? 유자가 먼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자기가 먼저 슬퍼해 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방법으로 인해서 1번 봉변을 회피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얘기지. 그치? 이 사람이 우리 이 상당한 사람을 뭐랄까 챙겨주러 왔구나. 기려주러 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인상이 든다는 얘기죠. 됐죠? 자, 다음 장면이 더 재밌는 건데 잠깐만 끊어갑시다 한번. 자, 끊어갔다가 나머지 뒤 장면 보고 하도록 하자고요. 쉬어갈게요.